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TV 수신료 인상안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41년째 동결돼 온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올려서 막대한 KBS 적자폭도 줄이고 공적 미디어로서 역할을 확대하자는 건데요. 한편에선 KBS 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억대 연봉자인데 자구책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죠. 요즘 누가 지상파 TV를 보나, 보지도 않는 TV 수신료를 왜 내야 하나, 이런 의견도 있지만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미디어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2월 6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의 김원경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KBS의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1월 27일 KBS 이사회가요,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습니다. KBS 경영진이 내놓은 인상액은요, 현 2,500원에서 1,340원을 인상한 월 3,840원입니다. KBS 경영진 말로는 2025년까지 중기 수지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당일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이사들은 코로나19로 국민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인상안 상정이 부적절하다라면서 상정을 미루자고 했다는데요. 다수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은 KBS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다. 상정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서 결국 합의를 통해서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됐습니다. KBS 내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시겠지만요.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을 한 뒤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고요. 방통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상안과 소정의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에 의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KBS에서 공식적으로 인상안을 상정했다라는 점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공론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KBS의 수신료 인상, 무려 41년 만에 인상을 추진하는 거라고 하던데, 네. 그동안 몇 차례 인상 얘기가 나오다가 항상 무산됐었잖아요. 예.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야당 추천 이사들의 지적, 지금 이 시점이 적절한가? 네. 사실은 이 내용을 두고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그 인상 반대 의견 중에 상당수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시기적으로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 자신도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 카드를 꺼냈을까? 일단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안 상정 직후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41년째 월 2,500원에 머물러 있는 수신료를 조정하는 안을 내는 것은 국가기관 방송에 부여된 공익 책무를 다하며 미래에 더욱 필요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는 네. 공적 영역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결국 공영방송은 공적 영역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이 올라가야 하는 시기잖아요. 네. 결국 이게 그래서 이 시기에 이것을 상정한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공적 미디어인 KBS의 가치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그래서 네.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죠. 했지만 네. 소장님 의견은 코로나 사태로 국민도 같이 힘든데 하필이면 네. 이 시기에 주머니에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자, 현재 미디어계 현실을 좀 보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OTT 서비스들은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해요. 네. 또 미디어 재편이 더 빨라지면서 각종 규제나 심의 때문에 사실 지상파 방송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이렇게 네. 한정된 재원으로 점점 지상파들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또 방송 시장이 이렇게 무한 경쟁에 빠져든 것은 이미 예측된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 넷플릭스 10,000원은 턱 내면서 왜 수신료 인상을 부담이라고 말하는가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KBS 스스로가 이 방송 환경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일단 넷플릭스와 콘텐츠 비교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하는 것은 수신료는 넷플릭스처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내는 돈, 그럴 만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만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 아니잖아요. 네. 수신료는 예외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금액입니다. 4,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해서 고작 커피 한 잔 가격밖에 안 되는데 월 커피 한 잔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전 국민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징수된다는 점에서 이건 결코 다른 금액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정말 큰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지불하는 통신비, OTT에 내는 비용 등 다른 비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돈 1,000원을 인상해도 그 무게를 정말 크게 생각했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커피 한 잔 값 아니냐 이런 금액적인 차원이 아니라 과연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자, 그럼 이제 KBS 이사회를 통과한 이 수신료 인상안 방통위와 국회로 지금 공이 넘어가 있는데요. 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전제돼야 하는지 좀 짚어봤으면 해요. 예, KBS 경영진이 발표한 수신료 인상안 그 내용이 있어요. 공적 책무 확대 계획은요. 재난 방송의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 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그리고 지역 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 책임 강화, 그리고 교육방송과 군소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항을 제시했습니다. 24시간 뉴스, 공정성의 기준이 되는 팩트체크 K, 뉴스 출처와 근거를 공개하는 페이지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재난방송, 공정성, 지역방송,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자, 모두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책무들인데. 네. 그럼 그동안은 이런 것들을 안 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맞아요. 한마디로 KBS 계획은 좋은 거 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 나열한 그것은 당연히 공영방송 KBS가 그동안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41년째 수신료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막히고 있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우리가 KBS에게 이런 건 선도적으로 당연히 무조건 잘해야지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다 묶어서 그냥 제시했을 뿐이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KBS에게 원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재난방송, 지역방송,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도 그 어떤 방송국보다 아주 잘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는 동의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KBS가 먼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것은 반드시 수신료 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순으로 이야기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KBS가 먼저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수신료 인상을 요구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사실 최근에 그 논란이 된 게 하나 있었죠. KBS 직원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었는데 아주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네, 왜 국민이 KBS 직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데 공적 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졌어요. 예, 글이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날것의 글이어가지고요. 네.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KBS 직원이 쓴 글이 맞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거 가짜 뉴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KBS에서 논란 이후에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서 이를 읽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KBS 직원은 맞는가 봐요. 사실 이번에 KBS 양승동 사장도 이제 어떤 분께서는 KBS를 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수신료를 내냐라고 물으셨고 네. 또 어떤 분은 방송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신다. 또 어떤 분은 KBS가 어려우면 직원들 임금을 대폭 감소하라 하시고 KBS가 잘하면 그때 수신료 올려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하신다. 이러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심껏 논의에 답변하겠다. 자고 노력과 함께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께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승동 사장님이 말한 이 자고 노력, 경영 효율화 방안이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로 경영 효율화 방안, 이 슬림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성이 제시되었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 여타 민영 방송사들에 비해서 이 KBS의 방만한 인력 운영 등은 그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KBS의 자구 노력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다.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저는 우리에게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상업방송이 할 수 없는 방송,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특히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 국민의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하는 방송을 공영방송이 반드시 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KBS 방송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요. 그래도 KBS 방송만이 보여주고 있는 좋은 장점들도 저는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도의 편향성을 논하면서 수신료 논의의 발목을 잡는 이런 관행들, 이 고리는 이제 끊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가 얼마가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잘 짚고 산정에 명확한 기준이 되는 사업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납득 가능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등의 그런 절차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수신료만 올려서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잡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지적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다시 말해서 공영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KBS가 수신료 인상 계획에서 밝힌 이 평양지구 개설, 이것도 사실은 정치권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소장님은 오히려 이 수신료 인상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독립,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네. 자, 한 가지 더 짚어야 하는 것이 이 수신료의 투명한 산정, 그리고 집행이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수신료를 이만큼 올리냐. 또 앞서 논란이 된 이른바 신의 직장 KBS 이 얘기처럼 KBS 직원들 고액 연봉 받으라고 수신료를 올려주는 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난 1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할 때 한상혁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재원 구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봤다.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시킨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장 추진할 과제로 집어넣은 것은 회계 분리, 수신료위원회 구성 문제 등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원 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수신료위원회 이게 정말 빠르게 시작돼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가 이미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에요. 수신료위원회 구성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그러니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빠른 그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통해서 공적 미디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모니터링하신 프로그램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평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시사 프로그램이죠. 이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이제 1월 25일 월요일에 방송된 여의도 정면 승부 코너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나누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성추행 파문으로 정의당 전 김종철 대표가 직위 해제된 상황에서 박성중 의원이 이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큰 집 작은 집 같은 사이인데 안희정 충남 전 지사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라든지 박원순 서울 전 시장이라든지 큰 집에서 하니까 작은 집도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민주당 큰 집보다는 낫다. 큰 집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직위 해제도 하는 걸 보니까 큰 집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제 성추행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큰 집, 작은 집을 운운하고 큰 집보단 낫다라며 피해 상황을 축소하는 등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피해 사건의 의미에서 벗어나 반대 정당 깎아내리기에 그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건의 문제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여지없이 정당 싸움으로 연결짓고 있어서 정당 내 성추행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진보정당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파문이 컸었던 사건이었는데 이것마저도 당파 싸움으로 연결지어서 사건의 본질을 좀 흐리는 게 아니었나 이런 의견이셨네요. 자, 상대 토론자의 발언은 어땠습니까? 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토론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박성중 의원에 비해 논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재산 신고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재산 신고와 관련된 부분도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었을 때 오늘 마땅히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을 했고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이것이 고의적인 누락이냐, 은밀하게 감추기 위한 행동인가, 아니면 정말 불찰인가를 이제 따져보는 시간이었고 충분히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해소됐다고 본다라는 식으로 이제 상대 비판에 대해 반박 근거를 상세하게 내놓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해명을 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주장하는 데 신빙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야당 측도 이제 토론 중간에 이를 지적했고요. 네, 1월 25일 뉴스 정면 승부의 코너 여의도 정면 승부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또 다른 의견 있으셨나요? 네, 이제 또 중간에 이제 진행자가 박성준 의원에게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 동기고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이며 추미애 전 장관도 모습을 보았으니 초기에는 화합하는 신용은 보일 것이고 청와대 여권의 여러 가지
느낌, 혼자서는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등의 이와 상관없는 답변을 합니다. 이를 진행자가 잘 끊어서 본래 질문에 대한 답을 재차 묻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자신이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려 하는 자세에서 토론에 임하는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토론의 태도를 지적해 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또 준비한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1월 26일 화요일에 방송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나눈 정면 인터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데요. 인터뷰하는 동안 손실보상 제도 법안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안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준비가 잘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한 중간에 청취자가 무급휴직 직장인의 경우 어떠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데요. 이 내용은 보편 지급에 해당되고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아니라 그 부분은 다양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제 제가 세운 안이 전부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또 각각의 다른 대책들을 세워야 하죠. 이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요라고 답변하는데요. 정중한 인터뷰 태도로 좋은 인상을 주었던 인터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평가원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파도 타기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파도 타기요? 폭탄주? 대한민국 전체를 네. 1촌 파도 타기로 묶었던 네. 토종 소셜미디어 서비스죠. 원래 네. 페이스북보다 먼저 나왔고 진짜 글로벌 서비스가 됐으면 이게 제2의 페이스북이 될 수 있었던 서비스 싸이월드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알겠네요. 싸이월드. 그래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그 일촌들이 막 일촌평도 남기기도 했었고 저 역시 네. 매일 일기 쓰듯이 사진, 글들 이런 것들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또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왜 일촌 맺으려고 일촌 신청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작년 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싸이월드가 문을 닫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큰 아주 어떻게 하지 이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이런 싸이월드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싸이월드 계정이 없은 분들이 없었죠. 국민적 사랑을 받던 플랫폼답게 회원수가 거의 3천만 명, 3,200만 명 정도까지 달했었다고 해요. 와. 작년 5월 26일자로 폐업 처리를 했었는데 사진만 170억 장, 음원 5억 3천만 개, 동영상 1억 5천만 개 등을 정말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폐업을 한다고 하니까 데이터 백업 때문에 사진이라도 백업하게 달라고 막 1,000원까지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근데 향수 느끼는 추억 소환이라고 최근에 이제 그런 소셜 플랫폼에서 싸이월드 인기 BGM 아니면 감성곡 이런 것들이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죠, 사실.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이 ENM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싸이월드 G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전 대표로부터 싸이월드를 인수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부활하는 싸이월드 뭐가 달라지나요? 일단은 복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서비스를 재개하는 게 3월까지 플랜이고요. 네. 상반기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싸이월드의 그 가장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바일 서비스의 부재였던 것도 있어요. 그래요. 홈페이지 상에서만 볼 수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PC에 최적화되어 있었다는 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새로운 점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메타버스 네. 요소를 도입해서 다른 사람의 미인을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뭐 요소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네. 뭐 메타버스가 좀 어색할 수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자면 네. 현실 세계와 같은 어떤 세계,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 예전에 아바타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또 요즘 유니버스란 말 자주 쓰잖아요. 네. 세상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 그 메타버스가 콘텐츠와 기술을 연결하는 키워드로 한창 화제가 되던데 이 메타버스 그래도 좀 뭔가 사례를 좀 들어서 좀 알려주세요. 작년에 뭐 얘기했던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공개 방식의 뭐 타니탄 네, 기억나세요? 타이니탄. 네. 네. 거기 마치 그들도 어떻게 보면 BTS의 세계관처럼 살아있는 캐릭터라든가 네. 아니면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 안에서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그 게임 안에서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또 게임 캐릭터들이 보고 있는 현상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요즘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하나씩 갖고 있다는 닌텐도의 그 동물의 숲, 오염의 동물의 숲도 일종의 메타버스고요. 그리고 요즘 메타버스 하면 가장 화제고 가장 주목받는 플랫폼이 제페토라고 하는 제페토. 네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게 블랙핑크 사인회가 또 그 제페토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팬과 가수 모두가 아바타가 돼서 셀카를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듯 현실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현실이 아닌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뭐 제페토 같은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결국 메타버스라는 게 현실 그리고 가상 이게 합쳐진 어떤 제3의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실을 초월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보시면 되고 뭐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게임 속 가상현실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뭔가 많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거는 메타버스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씁쓸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첫 번째로는 증강현실, 뭐 예를 들면 포켓몬고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거기에 현실에 없는 캐릭터들이 내 카메라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공간에다 현실 정보를 기록하는 뭐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사실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올리고 저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메타버스라고도 볼 수 있고, 거울 세계 같은 것들은 뭐 이제 가상 세계에 재현한 걸 그대로 복사해서 길찾기 서비스나 음식 배달 앱 같은 것도 거기 나오는 지도라든가 어떤 정보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게임들, 뭐 포트나이트, 제페토 같은 것도 가상 세계를 뭐 보이는 거고요.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뭐 가상 세계 혹은 라이프 로깅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를 포함해서 뭐 벌써 사실은 20년이 됐는데 2000년대 그 초중반에 미니홈피를 해봤던 분들은 그 시절에 내가 올렸던 뭐 추억 소환이라고 하잖아요. 사진, 일기 이런 게 궁금해서 이게 다시 서비스가 재개되게 되면은 한 번쯤은 들어가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 있잖아요. 뭐 MZ 세대라고 하던데 그 뭐 유튜브나 이미 틱톡, 페이스북 이런 거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이런 10대들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공감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플랫폼이 변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메타버스란 말 자체가 현실 세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억 4천만 명이 사용하는 제페토라든지 뭐 닌텐도의 주식 가치를 바꾼 모요의 동물의 숲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지만 기존의 싸이월드의 가진 폐쇄성이 사실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실시간 소통도 어떻게 보면 소셜 플랫폼의 중요한 덕목인데 최근에 그 음성으로 하는 소셜 플랫폼인 클럽하우스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음성으로요? 네, 음성으로만 하는 서비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보지 않고 누군가 대화를 하는 것들을 듣거나 뭐 같이 얘기하거나 예를 들면 그 스카이러브라고 하는 옛날 서비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채팅 때문에 막 밤새도록 난리 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서비스처럼 결국에는 이제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 최근에 뭐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라이브 방송 같은 소통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10대들한테는 사이버가 완전 새로운 서비스거든요. 저희한테는 이미 좀 추억팔이를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 서비스가 그들한테는 또 신선하게 접근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10대들이 성공하는 플랫폼들의 특징은요. 부모님 세대가 안 써야 돼요. 아, 엄마 아빠가 알면 안 합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아는 서비스에 자기들이 그래서 페이스북이 초기에 많이 쓰다가 또 부모들이 30, 40대가 많이 쓰고 나서부터 10대가 빠졌다는 그런 자료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대들이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자료가 너무 많이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서비스를 과연 지향할까라는 점이 좀 주목할 부분이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긴 미니홈피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시어머니를 만나고 막 아들 만나고 그러면 좀 그렇네요. 네, 막 봐서 너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니 막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네요, 진짜. 아, 나만의 어떤 새로운 가상 공간인데 거기에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가족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싸이월드 미니홈피. 추억과 미련 사이에 놓여 있다. 어느 분은 이렇게도 표현하시던데 이 과거형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화제 영상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 데이트 카페 사장 최준이라는 영상 보셨어요? 아, 요즘 화제더라고요. 네. 예전에도 이게 한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 느끼한 멘트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손발이 오글거리는데 보게 되는? 네. 네. 사실 뭐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보면 꼭 한 명씩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실 거예요. 기억나실 건데. 그래서 그런 컨셉, 그러니까 지금 개그맨들이 피식대학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네. 그중 개그맨 김혜준 씨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카페 사장 최준이란 부캐로 완전 느끼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캐릭터들을 각자 또 영상을 유지하고 있고 뭐 이제 부캐를 유지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느끼한 썸남인 이 카페 사장 최준이 좀 화제인 거죠. 네. 뭐 영상 통화 수신 받으면 뭐 쉼표머리를 한 최준이 얼굴이 크게 나오고 막 부담스럽게 막 얘기한다고 느끼한 매트를 소비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독성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 영상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일단은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최준 사장의 얼굴이 너무 커요. 훅 들어오는데 어머 깜짝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 목소리 톤도 그렇고 굉장히 그 버터 바른 느끼한 멘트로 다짜고짜 예쁘다고 당신 내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듣고 싶은 말이긴 하죠. 그러게요. 느끼하지만 듣고 싶어서 다들 보는 건가? 요즘 뭐 준며들다 이런 신조어도 생겼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최준이잖아요 이름이. 네. 스며들었다 말이야 준며들었다 울렁거리는데 자꾸 보게 된다. 광고가 있어 숨통이 트인다 되게 말로 그러니까 밈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네. 어떤 컨텐츠 엣지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뭔가 명확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밈화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것들이 점점 더 확산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2개월 전에 업로드한 첫 영상이 조회수가 한 119만 회. 그래서 개그맨을 몰라도 카페사 최준이 뭐 실제 성격과 직업이라도 막 생각될 만큼 연기력이 너무 대단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뭐 재현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좀 재밌는 게요. 유튜브가 이제 기존의 크리에이터들 세상에서 최근에 이제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요. 네,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혹시 방송 PD들의 문제 아니야? 왜 이렇게 재밌냐? 이렇게 재미있는 개그맨들로 방송을 재미있게 못 만들었던 PD들이 역량이 문제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최근에 꼰대희라고 해서요. 꼰대기. 대희. 꼰대희. 예. 옛날에 김대희 씨? 김대희 씨가 밥 먹자 해가지고. 네네네. 예전에 화제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굉장히 큰 인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거기도 그러니까 개그맨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네, 이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피식 대학뿐만 아니라 뭐 꼰대이나 이런 캐릭터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개그맨들의 제2의 전성기를 겪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새 북캐릭터라고 하죠. 그 워낙 인기를 끌고 있던데 또 새로운 부캐로 이렇게 웃음과 느끼함과 새삼 사랑스러움을 전하고 있는 최준 사장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 재밌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